오늘의 6가지 문화 차원 중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장기 지향, 자제, 절제 차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처음 이론이 나왔을 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생성 배경은 무엇일까요? 문화 차원 이론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이론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문화 비교 모형인 듯한데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 차원의 5번째, 6번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6가지 차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조금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의 중심이 되는 4가지 차원은 1967년부터 1973년까지 IBM의 43개국의 해외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Long-Term Orientation, 장기지향지수와 Indulgence Restraint, 자적과 절제라는 차원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새롭게 추가된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활용을 할 때 앞선 선행된 원 데이터를 활용한 4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설명할 5번째와 6번째 차원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응답자들의 구성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기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앞선 4가지 차원들과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번째 차원과 6번째 차원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차원인 Long-Term Orientation은 1980년 홉스테드가 자신의 연구의 결과를 문화 차원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발표한 다음에 그 당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이 이론이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서구 중심의 어떤 편협한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구 중심의 가치관이 경제 발전이나 국가적인 부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이 문화 차원 이론이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80년대 중후반 일본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이 이론이 설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홉스테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5번째 차원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Long-Term Orientation이라는 문화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지향 성향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안으로 끈기와 절약, 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을 중요하게 가치로 삼는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향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지향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심에 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인내하고 절약하는 그러한 성향이 지배적인 사회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hort-Term Orientation, 단기지향은 개인적인 안정, 현재에 대한 안정, 과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투자, 즉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성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홉스테드는 본인의 책에
장기지향이라는 차원을 설명하는 앞부분에 중국의 소설인 홍루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루몽은 1760년 출판이 되었는데 작가 조설건이 베이징 안에 땅을 잇대어서 살고 있는 한 귀족 가문의 집안의 부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홉세드는 특정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에 사는 한 귀족 관료 가문을 번성과 쇠락이라는 이 두 가지 줄기에서 그리고 있는 이 홍루몽에서 두 집 사이에 양가의 젊은이들, 주로 여성들을 위한 정자도 몇 개 딸린 멋진 공동의 정원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인들 중 한 사람인 탐춘이 그 정원의 책임자가 되기까지 그 정원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탐춘은 새로운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탐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내에 있는 할멈들 중에서 농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몇 명 추려서 그들에게 대정원의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 할멈들에게 소작료를 내달라고 할 필요 없이 그저 매년 작물에 얼마씩만 바치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네 가지쯤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나무와 화초 등을 보살피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생기니 정원 상태가 해마다 점점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해온 손을 댈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없이 허둥대는 일도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같이 못쓰게 버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할멈들 자체의 수입에도 약간의 보탬이 될 테니 그것이 할멈들이 1년 내내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 거예요. 어디 곁뿐이겠어요? 네 번째는 묘목업자들, 암석정원 기술자, 정원관리사에게 줄 돈을 절약하게 되니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다른 데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탐춘의 민영화는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홉세드는 이야기합니다. 작가 조설근은 나이 든 여자들에게 다른 누구 못지않게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묘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홉세드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업가적인 정신, 그리고 아끼고 미래에 투자하는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소프트웨어에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니면 동아시아인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자기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우선 이 장기지향이라는 차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구 중심이라는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이론의 보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홉스테드는 다섯 번째 차원을 추가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번째 차원인 롱텀 오리엔테이션의 큰 주제는 컨퓨시언 다이너미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교적 역동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차원은 동아시아, 특히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홉스테드는 홍콩 중문대학 교수였던 당시 캐나다 학자인 마이클 본드가 1985년 전 세계 23개국, 동아시아와 서양의 일부 국가를 포함한 23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식 가치관 조사, 즉 Chinese Value Survey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섯 번째 차원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4개 차원과는 조사의 대상이 여기서는 학생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도 이전 데이터는 4개의 차원의 데이터는 60년대와 70년대였다면 이건 80년대 중반에 2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다섯 번째 차원으로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IBM 연구에서 나온 문화 차원 중 개인주의와 권력 거리는
국가의 부와 상관이 있긴 했었지만 성장, 즉 부의 증가와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홉스테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비판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서구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 세계의 사회와 국가를 평가하는 계량화한 이 도구는 지나치게 서구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권력 거리 지수가 낮은 평등한 사회에서 국가적인 부가 훨씬 더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홉스테드의 언급은 결국 개인주의와 권력거리가 국가의 잘 살고 못 삶, 즉 국가의 부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지만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즈가 조사했던 Chinese Value Survey를 기반으로 이 Long Term Orientation이라는 차원을 추가해서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드의 23개국에 대한 장기지향 지수, 즉 중국식 가치관 조사를 기반으로 23개국의 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지리아, 필리핀, 캐나다, 짐바브웨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홉스테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93개국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것이 장기지향 지수와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93개국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93개국에 대한 데이터에서 롱텀 오리엔테이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이런 순으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 롱텀 오리엔테이션 지수가 낮은 국가는 페루, 미국, 알제리, 필리핀, 우루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지향, 단기지향 차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기적으로 추가된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테드가 설명하고 있는 단기지향 사회와 장기지향 사회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홉스테드는 단기지향 사회의 특징을 소비, 현재를 위한 소비적인 압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결과물을 내려는 시도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에 따른 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면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개인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장기지향 사회 같은 경우는 현재의 소비보다는 절약하고 자원을 아끼려는 어떤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인내와 느린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상황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고 있으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강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홉스테드의 롱텀 오리엔테이션 차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지도에 각 국가들의 색상을 입혀봤습니다. 물론 이 롱텀 오리엔테이션이 나오게 된, 도출되게 된 어떤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이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6번째 차원이 되겠습니다. 6번째 차원은 영어로는 indulgence 대 restraint, 번역을 자적과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역서 안에 보면은 자적 말고 방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종이라는 용어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적이라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홉스테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적은 재미있게 지내기, 삶을 즐기기와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욕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충족을 허용하는 경향이다라는 것이죠. 즉, 특정한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들이 본인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즐기는 어떤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restraint, 절제의 성향은 욕망이 엄격한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규제되고 억제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홉세드는 흥미로운 사례를 가지고 이 차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일요일의 풍경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면 홍콩은 다른 도시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황우상 광장 부근에 있는 상업 중심 지구에 수천 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밀려나와 피크닉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수다를 떨고 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껴안고 수다 떨고 그리고 짓거리고 미소 짓는다. 인간의 행복이 이보다 더 잘 드러나 보일 수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중 다른 6일과는 전혀 딴판이다. 나머지 6일 동안 도심지, 홍콩의 도심지를 주름 잡는 이들은 괴팍하기로 유명하고 대개 무례한 중국인과 만성 스트레스에 찌든 홍콩 주재 외국인 기업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일 동안 필리핀 여성들은 메이드겠죠. 그렇죠? 그 지역 15만 4천 가구에 틀어박혀 광둥인들의 가정부 또는 광둥어 아마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가사 도우미로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일요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홉스테드에게는 굉장히 놀랍게 다가온 것이죠. 이들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나 혹은 홍콩에 주재하는 외국인 주인들 아래에 노예 같은 삶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불가사의한 점은 홍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함을 느껴야 할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일요일 이 광장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홉세드는 이 이야기를 2001년 12월 22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의 홍콩에서 했던 삶,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행복과 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테드는 세계 가치관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삶에 대한 만족의 국가 간 차이, 이것을 국가 간 부의 차이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부가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의 행복 문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즉,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적으로 빈곤하거나 부유하지 않았던 경우인 것이죠. 예를 들면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가나, 중남미의 멕시코나 엘살베도르 같은 국가들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자적과 절제라는 이 차원은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불가리아 출신 언어학자인 마이클 민코프가 World Value Survey, 세계 가치관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출을 한 것이 바로 이 6번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코프에 따르면 World Value Survey에서 행복감 관련된 문항에 대한 2가지 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가치로서 여가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통제의 지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6번째 차원인 인더리전스와 리스트레인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변인들이죠. 즉, 하나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돈을 쓰고 자유롭게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를 탐닉할 수 있다는 지각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사회 규범과 금지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가 구속된다는 지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indulgence와 restraint라는 상반된 차원을 6번째 문화 차원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정리된 순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밸류 서베이의 3가지 항목을 토대로 해서 93개국의 자적과 절제 지수를 순위화한 도표입니다. 1위가 베네수엘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엘살바도르 이런 중남미 국가들이 앞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뒤에서부터 찾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7위에서 69위 사이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ulgence보다는 restraint가 더 지배적인, 즉 절제가 더 지배적인 어떤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분석해봤던 long-term orientation과 자적과 절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ong-term orientation, 즉 장기 지향성이 지배적인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와 절약과 검소함이었습니다. 즉 미래를 위해서 현재 스트레스와 어려움도 참아내려는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적과 절제와 롱텀 오리엔테이션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분포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적의 성향이 높은 국가일수록 단기 지향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5번째와 6번째 이 2가지 문화 차원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적의 성향이 강한 사회와 절제의 성향이 강한 사회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홉세드는 자적적 사회와 절제적 사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적이 지배적인 사회의 특징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신이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통제력이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 통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친구들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전략하기보다는 현재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느슨하다는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절제가 지배적인 가치관인 사회에서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자신이 자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적적인 사회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제적인 사회는 절약을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한 그러한 어떤 느낌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indulgence, restraint, 자적과 절제라는 차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도상에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을 색깔을 입혀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색 계통의 국가들은 절제보다는 자적의 성향이 높고
회색 계통의 국가들은 절제 성향이 높은 국가들로 이렇게 포진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호흡세대 문화 차원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호흡세대 문화 차원 이론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차원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와중에 특히 한국의 데이터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처음 이 모델이 나왔을 때 특히 IBM의 해외 지사 43개국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데이터는 67년에서 72년 사이에 분석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IBM이라는 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던 한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응답자일 수 있을까? 이런 표본의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조사된 것이 오늘날 21세기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과연 여전히 그 문화적인 가치관이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을까? 물론 홉스테드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문화적인 성향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조사나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이 홉스테드 문화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개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각 나라의 표본 집단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를 한 결과물을 데이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모델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범주를 통해서 다른 지역이나 사회와 각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사회의 문화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이해의 툴, 도구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이라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범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 안에 구성원 간의 권력의 문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의존도는 얼마나 높은지 이러한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범주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국가들, 사회들을 데이터화해서 계량한 수치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비교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과 사회의 문화를 특정 범주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비교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시적인 차원, 즉 개별 국가 아니면 국가 안에서의 하위적인 어떤 범주, 하위 집단 또는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 홉스테드의 결과물을 가지고 적용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예단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호작용 상황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홉스테드가 이 연구 분석을 위해서 사용했던 아니면 조사를 했던 표본 집단이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화 차원 이론에서 나온 이 국가별 데이터가 우리가 모르는 특정한 한 사람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홉스테드의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홉스테드의 연구 결과물을 특정 문화권 구성원의 행동 방식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사안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차원, 예를 들면 인디비주얼리즘 인덱스에 있어 가지고 한국과 베트남이 똑같이 개인주의 지수가 낮다. 그러면 두 사회 모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홉스테드 모형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이와 아울러 미시적이고 사례 기반의 다양한 하위 범주의 집단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의 비판적인 고찰과 그리고 5번째와 6번째 차원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